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10일의 방송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세가 아니네요. 지인 프리랜서 분이 한 곳에서 SM 오래 하신 분이 계신데요. 거기는 사회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면 일단 프리랜서들도 유급으로 집에서 대기하는 걸로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위기 속의 기회인 건지 이걸 부러워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점점 더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네요. 저번 회차부터 이메일로 사연과 질문을 공식적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메일 드렸듯이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토픽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길어질 만한 내용이면 아예 에피소드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출간한 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귀찮으시겠지만 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송과 다른 영역은 좀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엄하게 홍보하다가 또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뭐 그런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감당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따로 오픈을 하거나 해야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뭐든 유지를 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댓글 주셨던 대로 무리되지 않을 정도로 잘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뭔가 변경이 생기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방송이 한 주에 한 번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시험삼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전 방송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한 주 정도 되잖아요. 그 한 주간 있었던 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제가 보기에 흥미가 있는 IT 업계 쪽의 기사들이나 소식을 앞에 살짝 전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완전 무슨 제 블로그처럼 쓰고 있군요. 스크랩 하듯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또 이게 하나의 코너로 자리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본 주제는요,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소 늦었지만 내년 3월쯤 또 새 버전이 나올 자바 15 버전, 그리고 11월 26일에 출시된 PHP 8 버전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볍게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방송 초반에 다루려고 했던 건데 중간에 기사들이나 이러저러 얘기하고 싶은 토픽들이 끼어들어서 좀 늦어졌네요. 교양삼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외로 방송을 해외에서 듣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티파이로도 들으시는 것 같던데요. 어디 계신 분인 거죠? 제가 알기로 스포티파이가 아직 한국에 승인이 안 나서 아예 쓰지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방송 통계 보면 호주에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호주면 스프링으로 유명하신 토비님이 계신 곳이죠. 다시는 책을 쓰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책 쓰기 힘들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자바 쪽 개발에 손을 대보신 분이라면 그분을 모를 수는 없죠. 국내에서는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에스모 카드사가 시스템 완료 작업이 있다던데요. 진짜 공휴일에 그만 좀 시켜요. 그렇게 공휴일에 시키는 게 무슨 IT 업계 전통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너희 고객이라니까요. 자, 오늘은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한 내용도 시도해 볼 것이 있으니까요. 서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우여곡절들, 억울한 이야기들, 공부나 진로에 관한 궁금점들,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이야기나 고민도 좋고요. IT 업계, 프로그래밍과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떤 이야기든, 누가 해주시는 이야기든 다 좋습니다. 업계 종사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경험이나 이야기,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방송 혹은 에피소드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함께 웃고 떠들거나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파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트위터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순수하게
제가 관심이 가서 한 번이라도 흘깃 본 한 주간의 IT 관련 기사나 소식들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입니다. 전국 시내버스 35,000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해진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세계 최초로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답니다. 좋네요. 그래도 느릴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나라가 작아서 더 빨리 된 것도 있겠네요. 제 방송도 이제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로 들으실 수 있겠군요. 경희사이버대가 학생증 대신 네이버 인증서를 쓴답니다. 역시 선빵이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겠군요. 제 생각엔 이거 은행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금년에 전체 기업의 24.7%가 사원들을 잘랐답니다. 코로나 여파죠. 대기업 전체에서는 거의 50% 정도는 감원을 했다고 하네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한 20% 넘게 감원이 있었답니다. 업종을 좀 보면요. 여행, 숙박, 항공업종 회사들 30% 이상이 감원을 추진했다네요. 제조업, 식음료, 외식, 기계, 금속, 조선 쪽 회사들 30% 전후 정도도 감원을 했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소프트웨어 업계는 역시 안 보이네요. 반도체 설계 분야 글로벌 업체 ARM이 전자설계 자동화 EDA라고 하네요. 여기 대부분을 포함해서 AWS를 도입했답니다. 15일에 미국의 대형 보험사 네이션와이드도 AWS를 클라우드 우선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하고요. 16일에는 항공사 동맹체 스타 얼라이언스가 모든 인프라를 AWS로 이전한다고 했다네요. 야, 진짜 다 벌려고 하는 거군요. 유튜브가 한 달 만에 또 먹통이 돼서 시끄러웠죠.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45분 정도라고 하네요. 기사들이 엄청 공격적이네요. 공식 설명이 없다, 사과가 없다, 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에 통신사업자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 4시간 장애 때 손해배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신문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엄청 때렸어요. 역시 잘 나가면 다 물어뜯나 봅니다. 15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글에다가 사유서 제출하라고 했군요. 내부 저장 공간 할당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16일에도 지메일이 잠깐 안 됐다고 하네요. 메일 잠깐 안 된 것까지 짜잘하게 이런 걸 기사로 다 내냐. 지금 또 반독점으로 기사 난리죠. 10개 주까지 지금 합류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난리군요, 난리. 역시 구글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구글은 9월까지 재택근무한다고 또 15일에 기사가 떴네요. 부럽다. 역시 구글이다. 진짜 부럽네요. 12월 15일입니다. 아마존이 완전 자율 주행 택시를 선보였답니다. 회사 이름이 아마존의 죽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을 아예 없앴고요. 승객 4명이 마주보는 기차 객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작년 6월에 이 회사를 샀다고 하네요. 시속 120km까지 갈 수 있고요. 한번 충전하면 16시간 달릴 수 있다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상용화되고 가격도 좀 낮아져서 개인차에도 적용돼서 출퇴근할 때 좀 편하게 가고 싶네요. 여러 직업군이 좀 위험해지겠지만 말이죠. 힘내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나오면 난리 나겠죠? 일부러 길 막고 해서 못 가게 하고 일부러 사고 내서 이슈화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어서 그 격동의 시기조차도 지나서 스마트폰이 자리 잡듯 자리 잡힌 새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16일입니다. 미국 월마트가 내년부터 무인 배송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인 배송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고객의 상품을 집까지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네요. 기존에는 배송기사가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실은 후 목적지까지 배송을 했는데 앞으로 무인 트럭이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시작됐군요. 화웨이가 광저우에 자동차 연구 개발 기지를 세운답니다. 미국 정부 제재로 통신 영역 사업에 타격을 받은 화웨이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를 늘려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있나 보네요. 여기도 스마트 자동차, 자율주행 쪽을 연구를 한답니다. 미국 제재로 구글 OS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자체 OS 개발자 테스트도 시작했다고 하네요. 강 건너 불구경이 재밌는 몸이죠. 네이버 클라우드와 연세대가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과정을 개설한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와이에드넷을 통해 제공된다네요. 대형 기업이랑 대학들이 연계돼서 교육하는 건 좋은 일이죠. 전에 무슨 자체 학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10대 애들 대학 안 가도 되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죠. 교육이 좀 많이 퍼지면 좋겠네요. EU 유럽연합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아마존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쟁 방해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 2개를 제안했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이나 컨텐츠를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네요. 플랫폼 투명 공개 의무를 부과해서 서드파티 기업과의 협력, 광고 및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답니다. 일단 사업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16일에 페북은 환영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애플을 잘 통제해야 된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페이스북이 애플을 때렸냐? 이게 iOS 14부터 이용자 정보 수집하는 일부 앱들을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하면서 사이가 나빠졌다네요. 개인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이걸 활용한 광고 수익 기반 업계가 타격이 있어서 적이 됐다는군요. 페이스북은 어쨌건 광고 못하게 하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일단 EU 법안 자체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투명하게 제공해라. 특정 자기 컨텐츠 우겨넣지 마라. 이건데요. 두고 봐야겠군요. 정부가 올 연말까지 양질의 데이터 공급과 유통의 확산을 위해 3,000종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 개방한답니다. 이름을 데이터댐이라고 지었군요. 산업계에서 부족한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개방 중이랍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 스타트업은 계속 늘어가겠군요. 그거랑 같이 사기꾼도 계속 같이 늘어나겠죠. 엑시트밖에 생각 안 하는 머저리 같은 애들 말이죠. 데이터 공개 자체는 방침은 좋아 보이네요. 쌍용정보통신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디지털 전환진흥형 연금복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답니다. 120억짜리네요.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니 1년 정도 진행되나 보네요. SI 프리랜서분들 참고하세요. 카카오톡에 신분증 자격증 지갑이 생긴답니다. 지갑 안에는 인증서, 신분증, 자격증, 증명서, 간편 결제 정보 등이 담길 예정이랍니다. 앞에 차에서 공인인증서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카카오가 지금 후보사업자로 했죠. 며칠 안 남았네요. 위변조 및 부인 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보안 기술을 적용했답니다. 근데 다른 기사 보니까 첫날부터 오류가 났다는 기사도 있었네요. 사용자가 많이 몰렸답니다. 이런 건 좀 봐줘요. 첫 오픈인데 무슨 개발자도 죽어나요. 그렇게 하면 인증 계속 시끄럽겠군요. 17일입니다.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의 상장을 폐지한 데 이어서 일본 자회사 제이허브에 7,791억 원을 출자했답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을 위한 절차라고 하네요. 크게 관심은 없지만 잘 크고 있나 보네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사실 전 관심이 없어서 비트코인이라길래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버티고 계신 분들 축하드려요. 다이스 인사이트 등 해외 IT 기술 전문 매체에서는요, 2021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정했습니다.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고랭, 코틀린 등이 내년에도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주목할 만한 언어로는 타입스크립트가 언급됐답니다. 애초에 자바스크립트 언급했으면 굳이 타입스크립트 언급할 필요가 있나? 다르긴 다르니까요. 어쨌든 많이 사용되고 있는 C, C++, 자바, PHP, 그리고 다트, 러스트도 언급됐답니다. 이쪽은 사실 너무 뻔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토스가 내년 7월에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가칭이랍니다. 토스은행. 토스은행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내년 초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주요 직군 경력 개발자를 본격적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안에 채용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은행 전체 코어 업무단을 지금 다 뽑고 있어요. 대외계, 여신 수신, 고객, 공통단, 카드 승인, 발급, 회원, 청구, 회수, 내부 프로덕트도 있고요. 서버, 프론트엔드 다 뽑고 있군요. 금융권 종사자분들은 한번 들이대보시는 거 어떨까요? 들이대보시고 안되면 접으면 되니까요. 저도 좀 고민되네요. 일단 그렇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라인 헬스케어가 일본에서 온라인 진료 서비스 라인 닥터를 출시했답니다. 일본은 역시 라인이죠. 병원 검색 예약부터 진료 결제까지 다 할 수 있답니다. 엄청나군요. 일본 수도권 내 일부 의료기관부터 시작한다네요. 진짜 라인 많이 크고 있군요.
트위터가 백신이 필요 없다, 인구 통제를 위해 일부러 해를 끼친다 식의 코로나 관련된 거짓 트윗을 삭제한다고 밝혔답니다. 21일부터 적용한다네요. 문제 트윗을 올린 사용자의 트위터 접근을 막고요. 해당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잘했네요. 이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개인의 자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삭제할 건 삭제하는 게 좋죠. KB금융지주가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수 핀테크 발굴 육성이라 또 눈먼 돈이 많이 생기겠군요. 스타트업들은 난리겠군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할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지원 규모가 내년에 200억 원으로 늘어난답니다. 올해 161억 원이었나 본데요. 39억 원을 더 늘렸답니다. 88개 기업을 새로 선정한다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 대상 기업을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답니다. 진짜 스타트업들 계속 희소식이 많네요. CEO분들 난리시겠군요. 온라인 쇼핑 배송 만족도 쇼핑 앱 1위 모두 쿠팡이랍니다. 와, 대단하다. 아직도 순위금 마이너스인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18일입니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네요. 통신 서비스 끊길 때 손해배상 고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인가 봅니다. 이건 구글 때리는 거잖아. 아마존이 미국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1조 원이 넘어요. 그 100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사업 계약을 되돌리기 위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9월에 미 국방부는 MS와 아마존이 제출한 제안을 재검토한 후 MS가 이번 사업의 적임자임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결정에 대해 아마존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 편견 및 압력이 사업자 선정에 작용했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나 보네요. 돈이 워낙 크니까 솔직히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우리은행이 인공지능으로 시장지수, 경제지표를 통해 시장 예측, 자산 배분 전략 수립 및 상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내년 7월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좀 자리라는 곳이 있겠군요. 그리고 내년 2021년에 공공소프트웨어 분야 산업 총합이 3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삼성 SDS, LG CNS, SK CNC 등 SM 쪽의 유명한 서비스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공공 분야 쪽 자리가 좀 생기겠군요. 프로젝트 기간 끝나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건 계속 밀려왔으니까요. 나오면 여기에도 제 팟캐스트 등록해야 할 텐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19일은 별로 관심 가는 기사가 없네요. 넘어가죠. 20일입니다. LG전자의 LG 클로이 바리스타 봇이 한국커피협회로부터 국내 최초로 로봇 브루잉 마스터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사진상에 로봇팔이 커피 내리듯이 물 살살 붓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커피값 좀 싸지려나 모르겠네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기업 오토노머스 A2G와 손잡고 18일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실제 도로에서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상용 서비스 형태로 플랫폼 기반의 수요 응답형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는 국내 최초 사례라네요. 승객이 필요할 때 직접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하거나 예약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라고 합니다. 차량 호출이랑 예약, 요금 결제는 전부 다 카카오 T 플랫폼으로 하네요. 일단 첫 서비스는 정부 세종청사 인근 4km 3개 승하차 지점에서 시작하고 운행 지역이랑 이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랍니다. 하긴 이건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하기보단 좀 한적하지만 도로가 그나마 잘 돼 있는 곳이 좋을 테니 빨리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네이버 클로바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기업 간 B2B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답니다. 네이버는 신한은행과 협력해서 AI 광학 문자 판독 기술 클로바 OCR 기반의 문서 판독 자동화 솔루션인 AI 비전 OCR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신한은행 안에 여러 종류의 각종 문서들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판독하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 입력 알바도 다 없어지겠네요. IT 기술도 결국은 자본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돈 많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곳이 좋은 사람들 많이 쓸 수 있고 기술력도 훨씬 높아지니까요. B2B 사업 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많아지는 것도 재밌어 보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소식도 좀 보이고요. 이걸 뭐 코너 이름을 정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 제가 해볼 만하다고 싶으면 또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바 15 버전이 한국 날짜 기준으로 2020년 9월 16일 공개됐었죠. 자바 출시 25주년이었다고 해요. 정말 오래됐군요. 9월 16일이면 벌써 3개월이 지난 건데 그걸 이제 다루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 방송 첫 회가 10월 30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다가 PHP 8 버전이 11월 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면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기사 시끄러운 것도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진행하던 에피소드도 밀리고 그거 하다 보니 또 공인인증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자꾸 밀렸네요. 다뤄보거나 이야기할 게 많아지는 건 저에겐 사실 좋은 일이죠. 토픽이 안 떨어져야 방송도 계속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신규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업군에서 얼마나 되실까 싶기는 해요. 아직 8버전에서도 못 벗어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8버전까지도 진입을 못 하셨으면 꽤나 레거시한 곳에 계신 거죠. 제 경우는 11버전까지는 일단 일하면서 사용을 해봤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 버전에 신규 기능을 써보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제 경우는 요새 이것저것 좀 할 게 많아서 웹 프론트 쪽도 좀 해야 되고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좀 넘어가는 프로덕트도 있고요. 경력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뒤쪽 클라우드나 데브옵스 쪽도 좀 봐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한참 할 때만큼 자바를 다루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1순위 제일 사랑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저는 원래 연애도 좀 일편단심인 타입이라서 지금은 만난 사람이 없긴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새로 알게 된 멋지고 호감 가는 이성이 있으면 흘긋 눈길이 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내 인생을 구해준 은인 같은 내가 삶을 똑바로 바라보게 해준 동반자 같은 사람이 다소 에너지가 떨어져 가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매력이 다소 바래져 가더라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죠. 저는 단언컨대 정말 자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듣는 분들 중에는 좀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프론트엔드 기술 쪽이 너무 확확 바뀌고 버전 이슈 나는 걸 최근에 많이 겪으면서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은 역시나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느낌을 자꾸 받게 됩니다. 사실 사업체들이 버전업 안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여전히 잘 돌아가니까요. 버전업이 크게 돼도 이전 코드 못 쓰는 일도 거의 없고요. 제가 말이 많아서 자꾸 옆으로 셀 것 같으니까요. 그만하고요. 일단 자바 15 버전 경우는 메이저하게 이야기된 13개에서 14개 정도의 주요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짜잘하게는 2100여 개 정도의 수정사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기사나 여러 블로그 소식들 보면 꼭 이야기 나오는 게 에드워드 커브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영어로는 약자로 EDDSA 도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디지털 서명 방식이긴 한데 이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기존 디지털 서명 방식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 여러가지 서비스가 추가되고 이 알고리즘 키를 쓰기 위한 클래스랑 인터페이스가 API에 추가됐다고 하네요. 이건 기존에 존재하던 거 외에 새로운 알고리즘이 정식으로 API에 추가됐다고 보면 되니까 필요하면 찾아보고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자바 8 버전 때 나왔던 나스혼 혹은 나스호른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요.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15 버전부터 완전히 제거된답니다. 11 버전부터 이미 안 쓰고 있어서 없앤다고 하네요.
전 이건 솔직히 처음 들어본 거라서 뭐 필요 없으니까 없어진 거겠죠. 그리고 GGC Z 가비지 컬렉터네요. 로우 레이턴시 가비지 컬렉터라고 부르나 본데요. 이게 보다 적은 지연 시간 동안 테라바이트급 규모 크기의 힙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근데 직접 건드리셔야 하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미천한 저는 그냥 가비지 컬렉터가 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고 빨라졌나 보다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셰넌도어라는 가비지 컬렉터도 12버전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됐다가 정식 기능으로 올라온 것 같네요. 이게 가비지 컬렉터의 일시 중지 시간을 줄여서 대량의 가비지 컬렉터 작업을 동시 수행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성능상으로 되게 중요해 보이는 건데 뭐 가비지 컬렉터가 빨라지면 좋은 거죠. 저의 무식이 탄로나는군요. 그거 말고 솔라리스와 스파크 포트를 아예 제거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언어 자체를 사용하는 입장에선 큰 이슈는 없는 느낌이네요. 제가 혹시 괜한 소리 하고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바 힙 외부에 있는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API들이 있고요. 요건 14버전부터 인큐베이팅 중인 것 같네요. 당장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RMI 관련 애노테이션이 하나 디프리케이티드 되는 것 같아요. RMI 그거 원격 메소드 실행할 때 통신하는 거 아닌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당장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네요. 혹시 신경 써야 되는 거면 아는 분이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면 바이어스드 로킹, 이게 한글로는 편중 잠금이 비활성화 된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근데 저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근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블로그나 인터넷을 좀 봤거든요. 뭐 영어 사이트든 한글 사이트는 이걸 좀 보니까 반응이 살짝 좀 시끄러운 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 계속 언급되는 키워드들이 뭐 싱크로나이즈드, 스레드, 오버헤드, 스트림 클래스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뭔가 바뀌면 좀 여파가 있는 건가 봐요. 혹시 아는 분들 있으시면 아둔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나 뭐 여러가지 기술 업데이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또 나이 먹다 보니까 그래 뭐 다 각자 영역이 있는 거지, 필요한 거 배우면 되는 거지, 어떻게 전부 다 알겠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꽤 오래 다뤘던 언어고 애착이 가는 언어인데도 이런 거 보면 참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싶은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닐 거라고 믿고 싶네요. 그나마 당장 눈에 보이고 코딩할 때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싶은 업데이트도 몇 개 있는데요. 저는 이쪽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텍스트 블록입니다. 이거 13버전부터 슬슬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이건 정말 많은 자바 개발자분들이 알고 계시고 불편해 하셨던 거예요. 그 계획 문자, 줄 바꿈하는 거 뉴라인 있잖아요. 아니면 그 여러 줄에 걸친, 그러니까 문자열 길이가 굉장히 긴 거. 뭐 우리가 문자열 여러 줄을 집어넣으려면 메서드 체인 점점점 해서 써서 붙여넣어서 문자열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더 고전 방식인 플러스 기호로 일일이 붙여줬잖아요, 문자열을. 근데 이게 이스케이프 문자가 추가돼서요, 쌍따옴표를 3개 써서 묶어주면 멀티라인 문자열이 다 들어가지게 됐네요. 이게 정식 기능으로 됐답니다. 이건 진짜 좋다. HTML이나 XML이나 SQL이나 JSON 이런 거 문자열 쓸 때 진짜 불편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개선이 됐어요. 쌍따옴표 3개 쓰는 거거든요. 진짜 좋다. 우린 근데 이 좋은 걸 언제 쓰게 될까요? 지금 11버전은 무슨 8버전도 못 벗어난 곳이 허다한데요. 이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거 혹시 처음 들으시는 자바 쪽 청취자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완전 마음에 들거든요. 뭐 쌍따옴표 3개 쓰는 거 좀 불편해도 그래도 플러스 기호 쓰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다른 하나 또 눈에 띄는 건요, 이건 실드 클래시즈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봉인 클래스 정도로 하겠네요.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클래스나 인터페이스가 상속이나 임플리먼트 대상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아무나 상속 못 받게 하는 거죠. 이게 저희 제어자 쓸 때 파이널이나 앱스트랙트 같은 건 좀 극단적이잖아요. 무조건 상속 받아서 쓰던가 아니면 아예 아무도 상속 못 받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데,
실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를 지정하면 그 안에 퍼밋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상속받거나 임플리먼트 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거는 뭐랄까 실수 방지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많이 쓰일 것 같네요. 딱 정해진 애들만 상속 가능하게 묶어놓는 거니까요. 이거 재밌어 보인다. 요거 관련 내용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 클래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읽어보니까 저 같은 애플리케이션 단 개발 쪽 분들은 사용할 일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이게 런타임에 클래스 생성해서 리플렉션으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네요. 혹시 규모가 크신 곳에서 프레임워크 개발 쪽 분이시면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저는 패스예요. 저는 검증된 유명한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 혹은 라이브러리를 누군가 잘 만들어 주시면 잘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사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1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그냥 잘 주워가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14버전에서 나왔던 인스턴스 오브 기능이 들어온 것 같네요. 원래 인스턴스 오브 써서 타입 상하 관계 알아보고 나서 다시 다운캐스팅 해주잖아요. 실제 쓸 때는 오브젝트에서 스트링으로 바꿔준다던가. 근데 이게 14버전에서 제한된 인스턴스 오브 방식을 사용하면 따로 타입 변환해줄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해지네요. 이건 좋네요. 언제 써보지 이것도? 14버전에 제한된 레코드라는 키워드도 15버전에서 정식 기능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라고 하죠. 매번 작성할 때 써야 되는 귀찮은 쓰잘데기 없는 코드들, 게터 세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생성자나 디스 써서 할당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파이널 클래스에 파이널로 변수 선언되고 그걸 컨스트럭터의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대로 디스점 해서 할당해 주는 걸 그냥 레코드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클래스 이름 써주고 입력 파라미터 적어주면 알아서 만들어 주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건 왜 파이널 클래스랑 파이널 변수만 가능하게 해놓은 거지? 이건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일단 잘 아는 분들이 해놓으신 거니까 뭔가 특정 상황에 이런 쓸데없는 코드가 많으니 줄여주신 거겠죠?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당장 버전업을 해보고 써먹어 보실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12버전에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오늘 방송 제목 있잖아요. 스위치 케이스. 그게 12버전 때 자바에서 좀 새로운 게 많이 추가됐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스위치 쓰고 케이스 쓰고 실행할 거 하고 일일이 브레이크 써줬었잖아요. 근데 이게 12버전에서부터 자바 스위치 케이스에 화살표 문법이 생겼어요. 이 화살표는 마이너스랑 꺽쇠 가로 쓰는 화살표인데요. 이 방식을 쓰면 지시자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이 화살표를 쓰면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요. 그리고 한 개 케이스 키워드 안에 여러 개의 케이스를 쉼표로 구분해서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케이스 A 그리고 케이스 B 이렇게 했었는데 케이스 A, B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스위치 케이스는 그냥 실행할 문장 구분하려고 쓰는 조건문이었잖아요. if문보다 좀 특수한 경우에 쓰는. 근데 요걸 또 블록 괄호에 써서 리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중괄호 써가지고요. 리턴할 때는 브레이크 키워드를 씁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조건부 익명 함수라고 할까? 뭔가 리턴해 주는데 케이스별로 리턴을 다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값을 바로 변수에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조건문으로만 사용되는 스위치 케이스 사용법이 좀 편해졌고요. 요걸 또 결과를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쓰면은 스위치식, 그러니까 스위치 익스프레션으로도 쓸 수 있어서 스위치 결과 자체를 바로 변수에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말로만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테니까요. 자바 12버전에서 등장했던 거니까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 바로 편해진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5버전 이야기를 하면서 12버전에 나왔던 스위치 케이스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문법이 바뀌고 있는 트렌드랄까? 방식이 지금 언어별로 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 추세가 좀 있어요. 사실 이번 방송회차의 제목도 제가 그렇게 정했지만 스위치 케이스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전 세계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기존 스위치 케이스를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느낌으로 등장한 새로운 문법 아니면 어떤 변형 같은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이번에 나온 PH8 버전에서도요, 지금 스위치 케이스 자체를 아예 대체할 수 있는 문법이 나와서 이런 거 보면 좀 웃겨요. 그래서 이게 꼭 주력 언어가 아니시더라도요, 아주 간략하게라도 언어별 업데이트를, 물론 깊게 들어가는 건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아까 15버전 업데이트 중에 반은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사용해야 할 문법 같은 거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많아서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PHP 8에서 바뀐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HP 8은 성능상으로 엄청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새 JIT 컴파일 엔진 도입 얘기 때문이에요.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를 얘기하는 건데, 컴파일러는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회되면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이걸 PHP 8이랑 같이 쓰면 무척 빨라진다,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아까 그 자바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컴파일러나 가비지 컬렉터나 이쪽의 속도가 빨라져서 제가 업무적으로 뭔가 체감될 정도의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요. 대량의 트래픽을 걱정해야 하는 환경이나 혹은 그런 위치까지는 일을 못 해본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눈에 띄게 바뀐 부분만 간단히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PHP 쪽도 애노테이션을 썼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간편하게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기존 PHP 문법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PHP DOC 애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생긴 게 자바 쪽 애노테이션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골뱅이 쓰고요. PHP 8에서는 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문법에서 유니온 타입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어떤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 줄 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타입을 미리 지정해 줄 수 있는 문법인데요, 이게 타입스크립트에서 이걸 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PHP 8 버전에서 정식 문법으로 도입이 됐나 봅니다. 컨스트럭터의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줄여줬어요. PHP의 컨스트럭터도 자바의 컨스트럭터랑 똑같거든요. PHP는 this 점이 아니라 this 화살표를 써요. 근데 그걸로 컨스트럭터에 들어온 파라미터 값들, 클래스에 있는 변수들에 일일이 대입해줘야 하는 문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언어별로 문제가 되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계속 지워나가는 건 다 똑같다는 거죠. 자바 쪽도 롬복 나오고 나서는 꽤 편해졌죠. 근데 그거는 언어 자체에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라이브러리나 서드파티 힘을 빌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방송회차의 제목이랑 연관이 있죠. PHP 8에서는요, 스위치 케이스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문법이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매칭하다 할 때 그 매치라는 새로운 문법이 나왔는데요, 매치 문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스위치 키워드 대신 매치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케이스란 단어를 없애버리고 원래 넣던 케이스의 값들만 넣고 화살표를 써서 실행하거나 리턴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화살표는 이꼴 기호의 꺽쇠 가루를 사용하는 화살표예요. 줄 2개짜리 화살표인 거죠. 타입 검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줘서 안정성을 좀 강화해준 느낌이고요. 얘도 자바에서 바뀐 스위치 케이스 익스프레션처럼 매치 익스프레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세계 개발자들이 얼마나 스위치 케이스를 싫어했던 걸까,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멋지다 싶었던 건요, PHP 8 버전에서 널 세이프 연산자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아마 그 8버전 자바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옵셔널 있잖아요, 그런 류의 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물음표를 쓰는 거거든요. 마치 그냥 사막연산자 시작하듯이. 아마 보신 적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그룹이랑 코틀린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고, 자바가 널 처리 때문에 워낙 스트레스 받는 언어였다 보니까요. 그래서 문법이 되게 간소화가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if문 써서 널인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뭐 확인하고, 또 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걸 PHP 8 버전에서는 물음표 써주고 화살표 써서 바로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서 코드를 엄청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줄여주는 거의 연장선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PHP 고질병처럼 여겨지는 숫자 문자열 비교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PHP에서 0이랑 문자열을 약한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꼴기호 2개 쓰는 비교를 하면요, 좀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연산이 일어났거든요. 뭐 0과 문자열이 같냐 물어보면 true가 나오고. 근데 이게 개선이 됐네요. 아, 이건 진짜 경사입니다. 경사야. PHP 8 버전 공식 문서나 여러 기사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게 타입 시스템과 에러 핸들링이 좋아졌다, 문법이 좀 개선됐다,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개발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돼주면 진짜 고마운 일이죠. 언어 자체 성능도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요. 이런 거 보면 최근에는 그 타입이 굉장히 엄격했던 언어들은 살짝 그 엄격함을 풀어주는 느낌이고요. 저는 자바에서 바 사용 추가되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리고 타입 자체가 너무 느슨했던 언어들은 좀 엄격하게 검사를 하거나 그 엄격함을 통해서 개발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 제공해 나가는 느낌이에요. 뭔가 점점 흩어졌던 각자의 성격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가장 좋은 방식을 따라 다 같이 모이는 느낌? 사람들도 정말 특이한 사람 아니면 사회생활하고 나이 먹다 보면 다들 모났던 게 많이 없어지고 비슷비슷해지는 느낌? 약간 둥글둥글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뭐 문법이 모두 똑같아지는 날이 오진 않겠지만 좀 전통적인 언어들도 노력해서 트렌드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나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방송을 올리게 된다면 거의 연말 끝에 가까울 테니까요. 본래 에피소드 진행하려고 했던 거는 바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꼭 내가 밥을 벌어먹기 위한 기술 외에도 그 기술이 성장하고 있는 흐름이나 별로 관심 없는 기술이나 언어군의 특징들도 조금씩 봐두다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제 스스로도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방송에서 어떤 제가 다루고 싶은 토픽을 다루는 것도 좋고, 정말 블로그에 뭔가 기술이나 이런 거 정리하듯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청취자분들께도 도움이 된다면 더 좋겠네요. 코로나랑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